그리고 빈센트 두물머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빈센트.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예. 아, 빈센트, 김두원. 김두원 팬 많죠? 요즘 11시 때 그 프로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한국경제TV? 예. 네, 10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행도 진행이지만, 우리 또, 빈센트는 또 하고 싶은 게 전하고 싶은 어떤 그 인사이트가 지금 한참 많을 텐데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재밌어요.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 네. 뭔데요, 질문 두 가지? 궁금해. 오늘 일단 연합인포맥스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은 가정이 아니고 현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 갖고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약본에 다 그냥 집대성 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최근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반등의 시작인가? 가 첫 번째 질문이고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완전한 반등은 아니다. 물론 완전한 반등은 아니다. 네. 바닥 보고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전고점 트라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뭐 대세 반등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네. 그렇다면 따라오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찐 반등은 언제인가? 그러네요. 그 두 개가 뭐 요즘 제일 궁금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다뤄볼까? 네. 하고 왔습니다. 첫째.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굳이 이렇게 비율로 따지자면은 조금은 지금 우리 빈센트 말씀하신 그거 지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완전하게 바닥 보고 간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쪽이 약간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월가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게 뉴스플로우 상에 언급되기 시작한 게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전히 많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싸진 데는 장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기 침체 순간이 아니라면 뭐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제가 이제 BTD 그래서 Buy the Dip이라는 강한 가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과거 73년도 뭐 S&P 500 기준입니다. 뭐 MDD 그러니까 고점 대비 48% 이상 떨어졌던 경우, 또한 IT 버블 직전, 뭐 2008년도 또 요번에 팬데믹 그때처럼 지금 순간이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면 지금 18.7% 정도 떨어졌는데 S&P 500 기준으로 한 20%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많이 떨어졌다. 경기 침체가 뭐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쯤이면 뭐 요즘 말로 이제 줍줍 아니면 바이 더 딥 이런 의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꽤 이번 주만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번 반등의 시작을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연준의 매둘기 스탠스, 저는 이제 매둘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매둘기. 네. 매도 아닌 것이 비둘기도 아닌 것이. 속내는 비둘기인데 속내는 비둘기인데. 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나는 지금의 연준의 모습이죠. 지난 3월 FOMC에서의 피버팅, 즉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겠다, 파이터를 하겠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실기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어서 파월 의장이 이실직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할 것이다. 네. 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의 해석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준은 듀얼 먼데이트를 감안해 봤을 때 전후 사정을 보긴 할 거다. 그러니까 항상 연준의 그 통화정책 정상화는 미연의 완성이었다. 네. 더구나 이 정상화의 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또 그런 역사적인 해석도 있다. 뭐 이런 게 다 결부되어 있는데 5월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2페이지 중에 9페이지 왼쪽 하단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몇몇의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several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페드 와처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좀 의미를 두죠. all이냐, man이냐, number of냐, 뭐 several이냐. 그러니까 several은 사실 컨센서스는 아니에요. 연준 내에. 네. 하지만 소수 의견보다는 좀 몇몇의 한두 명 더 있는 의견인데 무슨 얘기했냐면 QT, 그러니까 대자협회 축소에 관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다는 게 저는 6월 FOMC는 여전히 중구난방 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꺼림직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5월 FOMC가 뭐 매파적이었는데 경기도 괜찮다고 하니 별반 뭐 무난했다라고 해석하지만 네. 6월 FOMC와 나중에 결부해서 다시 5월 FOMC 의사록을 회귀해 보면 약간 연준 내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아니면 QT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빅스텝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결과 하나가 부러질 텐데 저는 경기가 한 번은 더 부러질 개연성을 여전히 가지고 갈 거다. 그러니까 8월 음파는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더구나 최근 연준 위원들도 다소 완화적인 긴축 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여차하면 물론 가정이지만 금리를 뭐 멈출 수도 있다, 아니면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연준 내부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는 게 일부 이제 지금의 시각입니다. 반등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 가장 무서운데 CME 선물 시장에서 미국의 10년물의 터미널 레이트가 좀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 경기 침체를 반영했던 어쨌든 완화적인 톤을 반영했던 전반적으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고점을 일단 본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지금의 이 바이더 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금리가 고점을 본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연준의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는 앞으로도 한참 더 올리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금리가 고점을 본 거 아니냐 하는 건 시장금리, 국채 수익률 말씀하시는 국채 수익률 10년물 금리가 미국채 한 3.1, 3.2 그 정도에서 꼭지 쳤다. 네, 찍고 이제 2.7로 내려왔으니까요. 물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경기 침체도 반영할 수 있을 거고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또 내려온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돈 갈 데 없던 돈들이 한 3% 넘었으면은 뭐 매력적이죠. 나쁘지 않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연준 내에서 사실 금융시장의 버블을 계산하는 것 중에서 PE의 역수,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닝 일드인 것이죠. PE의 역수가 지금 미국의 S&P 500 포워드 기준으로 한 21배 정도 될 겁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25배였는데 그러면 1 나누기 21.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25배니까 보통 채권 수익률로 따지면 4%. 4%.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미국의 이 연준은 어떻게 보냐면 네. 채권 금리가 4% 되면 주식시장 꺾인다. 4% 되면 어닝 일드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21배 정도 싸졌기 때문에 네. 아직은 괜찮다. 뭐 이런 아니면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 가기 전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매우 리즈너블하죠. 왜냐하면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3.2%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일정 부분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반등의 어떻게 보면 소순환의 시작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올해는 투자 시기가 좀 짧은데 익절의 시기는 11월 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3, 4, 5월 달에 내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매집해서 그때 익절을 하던 아니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원금을 익절, 그러니까 11월 초 수순에 아마 캐시로 바꾸던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올해 11월 초가 위험 자산을 잠시는 좀 떨굴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개별적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시 한번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타이밍은 각자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잠깐만요. 네.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싶네.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우리 빈센트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어디 딴 프로에서 네. 뭐 바닥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전히 지금 소순환의 3, 4, 5월 달 이때는 아마 주식을 오래 산다면 올해 투자를 해야 된다면 상반기 말쯤 전에는 지금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익절 시기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는 익절을 하자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뷰이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소순환적 반등일 수는 있으나 그게 대세적 반등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저는 올해 저는 미국의 리세션이 온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한 2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세션 시기도 저는 좀 빠르게 보는 게 내년 1분기쯤 미국 기준으로 내년 1분기. 네. 네. 근데 그 리세션의 폭과 기간은 좀 짧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계를 좀 드린 거냐면
각각의 보유자가 있고 이제 보유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건 개별적인 선택이지만 예. 제가 보는 플로우는 만약에 이벤트 플로우나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는 어찌됐건 11월 전에는 위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내년 초반에 있을 경기 침체를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한 단계 매력적이게 될 주식을 좀 더 쳐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우리 빈센트께서도 보고 있는 뷰는 월가에서도 차라리 다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진바닥은 못 봤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이러네. 작년 11월 달에 나스닥 고점 찍었을 때가 16,200이에요. 네. 16,200이고 요번에 찍었던 저점이 5월 달에 11,035니까 11,000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네. 16,200에서 11,000 한 5,200 포인트 빠졌네요. 그럼 이거 진짜 바닥 확인하기 전까지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을 때 확인하기 전까지 이번에 부르기야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 데드캣 바운스 뭐 다 좋아. 네네. 예,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어느 정도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하락 사이클에. 글쎄요, 그 되돌림의 폭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제 전문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게 또 누구도 모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매크로콜은 지금 투자를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지금이 쉴 때일까 안 쉴 때인가, 분수령을 그러니까 흔히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기여를 하는 콜은 네. 지금은 위험을 살 때다. 지금은 위험을 살 때다. 네, 아니면 지금은 쉴 때다. 그런 고앤 스탑을 얘기하는 게 가장 제가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미하면 아까 저는 이제 PE의 역수, 그 다음에 일드 커브와의 채권 일드와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그게 부러질 임계치가 어디냐는 역사적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되돌림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은 사실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근데 보통 보면 16,000에서 11,000까지 내려온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기술적으로 있지 않은가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보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한 절반까지라도. 네. 물론 뭐 개별 종목 지수니까요. 지수니까. 네, 개별 종목에 따라서 원금을 회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올해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좀 다른 것은 네. 자기가 템포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게 꼭 마음대로 안 돼서 항상 이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쉴 땐 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에 일단 포트를 비우는 것도 저에게는 가장 컨빅션 콜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만약에 지금부터 이게 대세 연말에 한 상승이었다면 11월쯤 가서는 비운다. 네네.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 올해 가장 컨빅션 콜이기 때문에 올해 비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큰 판의 변화가 우리가 그동안 익숙치 않았던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저는 뭐 신냉전, 세계화의 종언, 뭐 블록화 경제 재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물들이 지금 꽤 나타나고 있어요.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예. 아니면 에너지 자립도라든지 네. 최근에 러시아의 루브라를 보면 지난 2020년 3월달 팬데믹 이후에 주가 지수를 보는 것처럼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러시아 경제는 스위프트 제재라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통화가 이렇게 강세인 이유. 또 러시아는 거기다 대고 기준금리를 또 낮추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경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물론 그 안에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제를 루브라로 하게 되는 강력한 툴, 뭐 파워 이런 것들이 결국 루브라의 수요를 땡기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블록화 경제의 재림, 세계화의 정원이 또 하나 증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동결시켜가지고 네, 러시아가 뭐 마음껏 자기 돈 처분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네, 자 이제 이자 갚을 때가 됐는데 이자를 갖다가 갚으려 해도 쓰지도 못하고 스위프트도 못 배출시켜서 뭘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희들 안 갚으면 디폴트야 이러고 있으니 네, 우리가 안 갚겠대. 우리는 갚겠는데 너희들이 막아놨잖아. 내 돈도 쓰지도 못하게 해놨잖아. 네. 그러면 갚을게. 루블로 가져가. 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약상 루블로 주기로 안 돼 있다고 해서 이건 어쨌거나 계약 위반이고 네. 어쨌거나 디폴트래.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건 디폴트가 뭐예요?
우리 일단 빈센트 보시기에. 네, 디폴트의 정의로 감안하면 디폴트가 날 것 같고요. 디폴트가 난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디폴트가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경우 가지수가 뭐가 있을까? 결국 모든 위기는 지난 99년도 러시아 사태를 보더라도 외환시장에서 왔는데 지금처럼 전쟁 이전보다 강한 루블화를 갖고 과연 디폴트를 운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쪽에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반등 내지는 어떤 베어마켓 랠리 아니면 뭐 좀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가다가 그럼 다시 그거 하면은 미국 장은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최근 우리 봤던 저점 밑으로까지도 가고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내년 초에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11,000 밑으로 깨질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10,000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저는 온다. 다만 그 깊이가 좀 짧다, 아니 얕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하락폭은 사실 이전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깰 수가 있다.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망하고 이제 연결되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었죠. 네,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크로콜에서 이 부분을 올해 글쎄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뭐 맞추냐 안 맞추냐가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네, 각인시킬 수 있냐 없냐에 뭐 연결선상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하는데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꽤 이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 네, 꽤 이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뭐 이미 미국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네. 장외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아니면 2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꽤 낙폭이 큰 기업들 실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런데 저는 다들 뭐 감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2분기 때는 1분기보다 훨씬 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2분기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뭐 7월 달, 7월 중순 후반 그렇죠. 그때까지도 예. 계속해서 예. 지금의 반등이 하방 압력으로 실적의 하향 조정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의 2분기 GDP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2분기 GDP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다. 네. 전분기 대비, 전년비 대비, 그렇죠. 전년 동분기 전년 동기 대비. 네네. 리커창 총리도 그 가능성을 슬쩍 흘렸어요. 지금 아이비들의 컨센서스를 제가 좀 전에 보니까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JP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 UBS 이런 데는 또 마이너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 정부가 마이너스 체감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고지고대로 뭐 발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뭐 논란도 있는데 예. 저는 2분기 중국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프라이싱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반영이 덜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의 반등이 뭐 이전 고점을 어떤 종목은 트라이할 수 있고 지수 전반적으로 일부 되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눌려지면서 꾸역꾸역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11월 때까지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지금 오늘 미국 4월 거는 PC 네. 나왔어요. 네. 전년비 4.9%. 네네. 예상치도 4.9였고 전월비 0.3%. 이번에도 예상치하고 같네요. 전월비가 0.3이군요. 전월비 네. 0.3, 네. 전월비가 좀 전년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9. 이제 네. 5%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네. 뭐 크게 시장을 뭐 이렇게 움직일 만한 재료라고 일단 뭐 예상치 네네. 시장에서 다 예상하던 수준이니까. 네네. 피크아웃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물가 지표는 뭐가 문제냐면 연말 수준인 것이죠. 연말에. 네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피크아웃은 알겠는데 사실 근데 피크아웃도 한 3, 4개월 뒤에 지금의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 아니면 이런 불안감들을 놓고 봤을 때 네. 또한 에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네.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월비 기준으로 보면 이미 피크는 좀 친 것 같고 그리고 좀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내린 폭이 생각보다 더딜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게 연준의 공식적인 멘트이고요. 네. 저는 뭐 모형을 갖다 제가
그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전망을 좀 하는데 전월비 0.3%에서 0.2% 평균 수준으로 하반기 7월 달부터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연말에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4% 후반 정도로 내려오긴 합니다. 근데 그 4%, 네, 4% 후반도 워낙 높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또 미국은 실제 체감 물가는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서 근데 이 체감 물가가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이 체감 물가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소비 심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가 꺾일 거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초반에 리세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물가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저는 물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찐 반등이 아니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주가는 기업의 어닝의 프락스인데 실적 전망치가 이미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더 하향 조정될 게 있는 것 같다. 아직 하향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의 2분기 성장률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저희 상황으로서는 2분기 성장률이 딱 나오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중국 정부가 2년 만에 목표 성장률을 5.5%를 제시했다. 그럼 산술적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산수가 되는 거죠. 결과는 5.5고 1, 2분기 비즈니스니 3차 분기 드라마틱하게 들어올릴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부양책을 피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저점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5.5로 픽스되는 게 맞는 전망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제로 코로나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올해 정치적인 중국의 문제를 감안해 봤을 때 이것 또한 좀 실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위안화가 이번 주에 좀 드라마틱했죠. 지난주부터 외환시장이 예고대로 개입하면서 6.8 찍다가 6.4까지 내려왔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7위안을 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위안은 그렇게 됐을 때 달러 위안에서의 위안 약세, 달러 위안 환율은 위로 가는데 네. 다시 또 여기서 디커플링으로 우리 달러 환율이 1250m로 완전히 네. 원화 환율이 꺾일 수가 있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잠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원화가 달러 대비 1,200원 위에서 상당 부분 놀 것 같아요. 1,20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1,300원 위는 1,300원 위는 터치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터치할까요?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달러원 1,300원, 달러 위안 7 이것이 공통적으로 교집합으로 둘 다 터치할 때 온 세상이 망할 거라고 뉴스플로우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바닥이라면 그때가 찐바닥일 수 있다. 그때가 그쯤 되면 우리 코스피가 얼마쯤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얼마 전에 1,291원까지 갔던 경험이 있어서 달러원이 1,290원. 달러 환율 1,291원 갔다가 네네. 밀렸는데 그것도 개입 없었으면 일찌감치 찍었을 거고 1,300원은 그러니까, 네, 환율에 그런 엄청 개입했으니까. 네, 소장님이 외환시장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수급적으로 잘 보시니까 사실 말씀 딱 그겁니다. 개입 없었으면 벌써 한 1,300원은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 오기 전에 언론에서 통화 수합에 대한 뭐 기대감 뭐 보따리를 풀지 않을까 했는데 모르겠어요. 빈센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왜 이렇게 헌물을 켜나 싶었는 게 미국이 지금 통화 수합을 해줄 이유도 명분도 상황도 아니에요. 네. 우리 기억나는 두 번의 통화 수합은 금융위기 때 네. 2008년 네. 네. 저거가 뻘짓을 해놓고 세상 막 네. 망할 것 같으니까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 판이니까 갖다 쓰라 한 거고 네. 너가 돈 같자는 돈인데 저거 눈에는 돈 같지 않죠.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난리지만 네. 그거라도 맡겨놓고 달러 갖다 쓰라 했던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네. 그때도 뭔가 세상이 멈췄을 때니까 하는 거지만 지금은 무슨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금리 격차에다가 펀더멘탈 감안해서 달러가 이렇게 꾸준히 강으로 가는 와중에 거기서 서울의 달러 환율이 무역 수지도 적자인데다가 아직도 무조건 줍줍하자고 서학개미들 들고 나가는 달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제, 환율이 어떻게 빠져? 네. 그리고 이제 여행 수지도 적자폭이 확대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그렇죠. 네. 이제 막 이제 나가겠죠. 네. 들어오는 것보다. 근데 저는 요번에 통화 수업을 보고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사실 네. 아직 제 머릿속에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약간 고민 중이라서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또 소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화 수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우리가 환율이 약할 때 항상 통화 수업을 바랬으니까. 환율이 약하다기보다도 저 원화가 약할 때 그러니까, 예. 환율이 막 치솟을 때. 네, 그러니까 원화가 약할 때 항상 통화 수업에 대들보가 네. 필요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요번에 통화 수합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좀 더 원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에서? 네, 왜 이렇게 드냐면 통화 수합이 갖고 오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게 뭐 박스일 수 있지만 안정성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큰 변화는 결국 공급 체인의 재편이고요. 그게 네. 미국 주도로 나오는 공급 재편인데 예. 결국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우리나라 주요 국지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투자를 얘기는 했지만 사실 공급 기지로서 한국이 중국의 대체 아니면 대만의 대체 용도로 상당 부분 쓴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과거 일본하고 똑같이 한국의 물건과 재본제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때 과연 우리 환율이 원화가 약하는 게 좋을까 강한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의 통화 수합은 우리는 1,300원을 넘는 것을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그거는 뭐 저항선으로 유지했다라고 국내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지지선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 물건을 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 물건을 싸게 사고 싶으면은 우리 환율이 1,300원 위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 싸죠. 근데 1,300원 이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 한 부분, 그러니까 무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제품 워낙 싸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한쪽의 환율이 약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많은 부분의 자금이 이탈하는 거고 그럼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주식 자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메리트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합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 저항선과 지지선을 딱 뭐 가드레인으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밴드의 안정성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인플레이션 잡는 게 그렇게 말만큼 정말 절박하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서 달러가 약으로 가면 안 돼요. 어차피 그거는 뭐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수입 물가 쪽에서 인플레 비중이 크다고 보면은 달러가 강한 게 미국으로서는 인플레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여기서 하나 잠깐 체크해 봐야 될 게 그동안 맨날 이제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만 얘기했는데 이제 ECB가 슬슬 움직여요. 네. 보니까 저 BOJ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저는 뭐 네. 구르다 갈아치우기 전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ECB도 이제 살짝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셔요? 정말 고민되는 건데 오늘 네.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고민이고 또 이 고민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네. 과연 올해 ECB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더 재밌는 건 네. 올리든 안 올리든 유로화는 역시 연말에 페리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로는 더 약해진다고? 네. 아니 며칠 전에 그 라가르드 총재가 그 ECB 홈페이지에 올린 맞습니다. 그 내용대로 같으면은 지금 네. 3분기 말 해봐야 이제 9월 예. 말인데 그때까지는 네. 25p 정도 두 번은 올릴 것이 네. 얘기를 했던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여기서 네. 유로 약세는 멈추지 않는다. 네. 야, 그 논리가 재밌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상반기에 봉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반기에 봉합 가능성? 네. 며칠 안 이제 남았죠? 상반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저는 이거는 저의 스스로도 챌린지인데 국내에서 나오는 뉴스 말고 외신에 대한 뉴스를 총체적으로 좀 보면요. 지금 전세는 러시아한테 상당 부분 유리하다고 보고요. 러시아에 유리하다. 네. 이번 전쟁은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 건데 그러니까 푸틴 때문에 끝내는 게 아니고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네. 이미 판세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뼈아픈 게 유럽 지역인데 최근에 유럽의 행태들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전부 다 회복하겠다. 과거 크림반도까지 다시 한번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고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저는. 네, 어쨌든 저는 그 상반기에 봉합 가능성이 여전히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럽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 네. 우크라이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유럽의 경기 침체는 시작되고 있고 그게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도 사실 이게 말만 에너지 자립도지 가야 될 길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뒤따르지 않아서 네. 우리 그린플레이션이라고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린으로 가고 싶었지만 현재 인더스트리는 그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나타났던 부작용. 그게 유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저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금리를 올리던 ECB가 금리를 내리던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오히려 경기가 후퇴하는데도 불구하고 ECB가 금리를 올린다면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유로는 더 약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우리 또 빈센트 같으면은 뭐 당연히 이미 고민해보고 나름대로 대충 짐작은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뭐 딴 데는 제껴놓고 연준만 한번 쳐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1조 달러도 안 됐던 연준의 보는 통화 한 8,700억 달러인가 그 정도 기억나는데 자 어지간 금융위기 왔다고 그게 4조 갔어요. 4조 달러 갔어요. 그걸 갖고 한번 좀 과했다 싶어놓으니 2013년에 버냉키에서 처음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참 뜸들여 가면서 금리 인상 중단하고 금리 인하 시작하고 뭐 양적 긴축 조금 하려 하다가 결국 막 코로나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우다닥 다시 제로 금리하고 그러고 또 4조를 풀었어요. 네. 그래서 9조가 온 거예요. 네. 9조 달러까지 온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 새가슴들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으라고 기대하세요. 9조 달러 지금 연준의 그 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연준의 국채와 그다음에 MBS의 만기 도래분을 보면 MBS의 만기 도래분이 2035년부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그전 예? 35년? 네, 2035년부터 MBS의 25년이 아니고 35년. 네, 13년 후. 네. 그러니까 MBS는 거의 만기가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기 상당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MBS 매각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왜냐하면 의미 있게 줄이려면 결국 저 멀리 있는 그 35년이나 돼야지 돌아오는 만기를 미리 땡겨야 한다. 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국채는 사실 내년과 내후년이 의미 있게 한 2조 좀 안 되게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7조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9조니까 줄인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스케줄링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오토 파일럿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네. QT가 네. 약간 상황에 따라 바뀔 것 같아서 네. 4조로 줄이게끔 방향성은 있으나 방향성은 네, 그러니까 가는 길은 뭐 여전히 4조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정도까지는 가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여전히 미완의 완성일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향후 예단하기 어렵지만 아마 4조와 9조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렴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란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됐다고 보는데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그 뭐 당장은 이제 475억 달러라고 알고 있고 네네. 그렇게 한 석 달 가다가 이제 9월부터 950억 달러인가? 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네. 사실 연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블랙박스고요. 이번에 올 FOMC 의사록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세브럴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전히 모른다라는 건데 모른다라는 것을 굳이 논의했던 이유는 부정적으로 모른다라는 의미를 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물론 뭐 여갈피 규모가 현재 2.4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조 줄여도 2.4조의 단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속된 말로 이제 퉁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면 시장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 있지만 예. 저는 글쎄요, 이제 일단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에 상당히 부담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 이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역시 찐반등은 언제 나오느냐, 정말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 이후의 반응을 보고, 아마 향후 향방을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최근 들어 좀 재밌는 게 이 연준의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하고 뭐 라일 브레이나드 부의장 정도 말고 이제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이제 히트 쳤던 게 제임스 블라드였어요. 제일 세게 얘기했어. 매파적으로.
뭐 한 2년 전에는 사실 블라드는 우리의 친구였는데 친구라는 얘기가 좀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러다가 또 블라드가 꽂아놓은 또 크리스토퍼 월러도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해갖고 굉장히 시장에 청기 누수를 해왔고 네, 지금까지는 그 두 사람이 얘기해왔던 대로 왔어요. 네, 연준이.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라파엘 보스틱 네,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여기가 싹 부상을 해요. 네, 네, 요 한때 저 파월하고 그거 했잖아. 저 하마평이 오르내렸던 차기 연준 의장까지 네네. 이 양반도 야망이 있는 사람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슬쩍 했던 말 중에 재밌는 게 일단 뭐 6월, 7월 다음 두 번에 50에서 2% 빅스텝 두 번 더해서 2%는 가는데 그 다음 회의 9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가정이긴 가정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은근히 기대를 준 거예요. 네, 쟤들 봐. 결국 연말까지도 못 올려 하는 그 네. 가능성을 슬쩍 내비친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연준 푸시인데 그럼 빈센트 보기에 그렇죠. 네, 늘 장 자빠지면은 네. 연준이 살려줬어. 네,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네, 이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연준 풋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좀 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것을 참 오랜만에 맞이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바이 데피니션 보면 CPI가 하나 오른다고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전방의 물가가 모두 의미 있게 올라야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가 좋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한다면. 응?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은 투자를 해야만 돼요. 응?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재패니케이션, 디플레 악몽 이런 게 응?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앞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덜 겁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실, 네. 공포감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딱 우리가 맞다 들어간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하기에는 뭐 하기엔 투자를 하기엔.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머뭇머뭇거려서 저는 이 시기가 통과 의례고 이 시기에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시작되면 또 생각보다 대세 상승장이 한번 크게 올 거라고 네.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저의 이제 가장 큰 콜은 기업은 왜 투자를 안 하고 언제 투자를 할 거냐.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향후 경제 전망이 밝아질 때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그리.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 보면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돼 있고요. 한국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은 올해 이번에 이제 2.7%를 낮췄는데 저는 더 낮출 거라고 보고요. 뭐 IIF 아니면 월드뱅크, OECD, IMF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하향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저는 그때가 아마 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다. 근데 그거가 하향 조정할 때는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경기 침체 이후에 다시 한번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네. 말씀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안을 갖다가 이 모멘텀 삼아가지고 네. 삼성, 네. 현대차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몇몇 대그룹에서 네. 그동안에 좀처럼 듣기 힘들었던 네. 네. 선물 줬죠. 네. 투자 규모가 막 발표돼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투자라는 것은 늘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네. 이번 기회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네. 어차피 갈 거 몇 네. 년 동안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막 뭉뚱거려서 이만큼 갈게 네. 네. 하니까 일단 듣기는 좋아요. 네. 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나? 지난 5년 동안은? 정부 바뀌면서 투자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경기가 네. 지금 빈센트 말 맞다나?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투자할 만한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네. 정치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네. 어차피 할 건데 네. 천천히 하든 뭐 하든 간에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이만큼 네. 우리 할게라고 일단 네. 보따리부터 푼 건가? 사실 의사결정은 복합적으로 다 결부되어 있는 의사결정이었는데 네. 저는 소장님께서 굳이 이 예시를 들었던 중에 어디에 그나마 좀 무게를 두고 있냐면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할 거. 네, 어차피 할 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또 텍사스와 조지아주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뭐 나중에 숫자 다루겠지만
사실 텍사스와 조지아주는 영원한 공화당의 텃밭인데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또 이기기 힘들어요. 거기에 일자리에 대해서 또 선물 보따리가 주는 게 딱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한 6개월만 지나고 보면요. 바이든은 또 레인덕에 걸릴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느 주를 잡은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뭐 차치하고 되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고민 포인트는 뭐냐면요. 유럽이에요. 유럽이 ECB의 라가르드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사실은 확정인 건 아니다라고 약간 발을 뺐다가 또 그 다보스 포럼 가서는 또 톤을 네, 확 바꿔버리더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했냐면 금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의 경기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즉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국면이 끝나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오히려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가장 큰 고민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럽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네. 유럽은 경기를 보면 ECB는 듀얼 먼데이트가 아니거든요. ECB의 메인 골은 가격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네, ECB는 연준처럼 듀얼 먼데이트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메인 목적은 가격 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안정만 놓고 보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근데 그 전에도 그러면 가격 안정을 계속해서 지향했을 텐데 금리를 못 올렸던 이유는 이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 올렸다는 건데 지금은 판이 바뀌었다는 거고. 저는 그럼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면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ECB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것도 요인이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모든 국가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ECB도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단 그게 이미 미국보다도 유럽은 경기 침체가 워낙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로화는 결론적으로도 또 약해지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페리티도 위험하다? 저는 뭐 페리티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1유로당 1달러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그런 전망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금 사태를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ECB는 미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만 할까? 왜냐하면 유럽 경제가 경기 침체인데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에너지 자립도. 그게 네. 이제 거기랑 저는 결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천연가스 암만 수입해봤자 자립도가 안 되거든요. 자립도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신재생이건 뭐건 계속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유럽 기업들이 투자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ECB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그러네. ECB의 맨데이트, 뭐 우리말로 책무라고 해야 될까? 네. ECB의 책무는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네. 그런 건데 연준은 우리가 알기로 듀얼 맨데이트, 네. 그거 플러스 완전 고용의 달성. 맞습니다. 저가 어떻게 해서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몰라도 그거다 최근 들어서는 또 ESG까지 네. 자기들 맨데이트에 집어넣어서 네. 네. 환경도, 소셜도, 지배구조까지도 그걸 또 연준이 하겠다고. 그다 인종차별까지도 참 오지랖 넓어요. 인플레나 잡아라 그래 제발 좀.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KB에 있을 때 네. 연간 전망을 아마 소장님하고 했었어요. 앞으로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 Just in time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 그러니까 그때 라임도 비슷하다라고 저한테 네. 말씀 주셨던 게 저스트 인 타임은 사실 효율성의 대명사인 산업구조인 것이고 네. 저스트 인 케이스는 이제는 경제 논리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명분과 각종 다양한 것들. 그 의미의 just in case.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다시 한번 효율성의 시장 논리를 갖다 대면 미국의 에너지 재편, 미국의 밸류체인 재편,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 이거 사실 지난 오바마 정권 때도 한번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고 시도하다 실패했고 결국 실패할 겁니다. 결국 이 우크라이나 사태 봉합되면 유럽이 언제 그 비싼 돈을 내면서 미국 걸 쓰며 언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립도를 하면 이거 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네.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하나의 목적
있고 드디어 선진국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더 나아가서 신냉전이라는 것으로 다시 이 부분을 돌이켜 보면 그럼 이제는 저스틴 타임이라는 논리보다는 저스틴 케이스의 논리에 중앙은행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다하게 각 당 이유와 명분이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그때그때 시정신에 의미 있는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할 거다. 그래야만 가격 논리를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빈센트는 경기 침체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 둔화라고 할까요? 침체라고 할까요? 저는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짧게 얕게라도 불가피하다고 보면은 네. 우리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뭐 큰 의미에서 꼭 디커플링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커플링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요. 그렇다면은 반등의 시작인가? 그렇다면 찐반등은 언제? 즉 제대로 된 진짜 바닥은 언젠가 하는 그 가장 많이 요즘 우리가 듣게 되는 질문이고 고민. 네. 여기에 대해서 빈센트는 일단 반등은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짜 바닥은 못 본 것 같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래도 반등을 즐겨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투자를 해야만 된다면 아니면 올해 무조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네. 이건 또 컨비션 콜인데요. 올해 연말쯤 11월쯤 돼서 내 수익이 한 1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현금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다만 이제 껄쩍지근한 거는 이제 빈센트가 제시한 이 시나리오가 시장에 굳이 메이저냐 마이너냐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메이저 시나리오예요. 그죠? 여기서 네. 아니야. 지금 아직 바닥 못 봤어가 아니고 다들 느낌은 그래. 가더라도 좀 왔다 가는 거 아니야? 한번 좀 이렇게 튀었다가 좀 이렇게 되돌렸다가 숨 좀 돌리고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시장의 어느 정도 컨센서스인데 제일 이제 그 찝찝한 거는 이 너무 뻔해서 좀 걱정이에요. 너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들 이제 그거지 뭐. 돌았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지. 네. 여기서 이제 잘 빠져나오든지 조금 이 단기 랠리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든지 뭐 그런 국면이네. 예.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뷰가 컨센서스화 됐다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컨센서스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올해 투자의 시기가 좀 짧다라고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했을 때는 약간 소수 의견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 침체가 짧고 폭도 얇다라는 거는 지금도 저는 소수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보통 월가가 내년 후반에서 이제 중반 쪽으로 오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한 번 오면 세게 온다라는 뷰가 좀 있어서 한번 좀 고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기술적으로만 봐더라도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막 1,300원 위로 가자고 치고 가는 거는 그다지 합리적인 그 전망이 아니에요. 지금은 좀 조정받는 게 맞는데 일단 나는 빈센트가 1,300 하면 친다 네. 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뷰가 턱없는 뷰구나 동떨어진 뷰는 아니다 싶었는데 요것도 관건이에요. 최근 들어서 한 1,290원 금방 가서 이제 네. 돌아서니까 1,250원대로 내려오니까 네. 시장 여기저기서 이제 환전을 꼭지 봤다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시나리오고 가설이고 또 하나 지금 거의 뭐 별 영향가 없는 명제가 돼버린 게 환율 꺾이고 원화가 강세로 돌면 환율 하락하면 주식 살아난다. 외국인 들어온다. 이 가지까지 확인 안 된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제 일감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많아서 시장은 늘 막 어렵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빈센트하고 1시간 정도 하면은 재미는 있는데 머리가 아파. 살필 게 너무 많아. 벌써 1시간 됐군요. 네. 오늘 그래도 요 한 페이지 띄어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차트 이런 걸 안 갖고 와서 불친절했다면 좀 죄송스럽고요. 네, 근데 좀 고민이 많은 시기였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누구나 고민스럽습니다. 물린 사람들은 고민스럽고 약간 지금 이렇게 이 벌고 있는 사람들도 어디서 끊고 나와야 되느냐가 고민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오늘도 이래저래 피곤하셨을 텐데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주는 못 불러도